너넨 왜 이렇게 한국을 좋아하는 거야? 한국 기술 전부 중국에서 배운 거라는 거 몰라. 한국은 고속도로 하나 없는 후진 나라라던데 차라리 중국으로 놀러 가자.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한 강의실, 중국인 유학생이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국인 유학생이 하는 말에 아무도 반응해주지 않고 자기들끼리 한국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중국인 유학생 얼굴이 점점 붉어지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학생은 한국을 욕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베이징에서 자란 린이라고 해요. 현재 중국의 명문대에서 국제경영학을 전공하고 있고 이번에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오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는 이유는 제 이야기가 아마 여러분이 평소에 듣던 것과는 조금 다를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저에겐 꽤 강한 자부심이 있거든요.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라고 믿으며 자라왔고 사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부모님도 늘 저에게 중국이 경제, 문화에서 세계를 선도한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미국 교환학생으로 오게 되었을 때 당연히 중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미국에서 멋지게 지내리라 생각했죠. 하지만 미국 대학에 도착하자마자 제 자부심은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대학 캠퍼스에 한국 문화가 이 정도로 퍼져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한국 가수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학교 카페에서는 학생들이 모여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한두 명이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미국도 큰 나라니까 다양한 문화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넘기려 했죠. 하지만 캠퍼스 내에서 사람들이 BTS 노래를 틀고 스트릿 댄스, 동아리까지 한국 음악을 틀며 연습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는 혼란스러웠어요. 아니, 이건 정말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룸메이트 케이트는 저보다도 BTS의 열광적인 팬이었어요. 방에 들어가자마자 BTS 뮤직비디오를 틀어놓고 흥얼거리는 모습을 보면 그게 그렇게 대단한지 궁금해질 정도였죠. 케이트가 어느 날 저에게 너도 BTS 팬이야? 라고 물었을 때 자존심 때문에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대충 노래는 들어본 적 있어라고 대답했어요. 사실 그 전까지 BTS가 뭔지도 잘 몰랐거든요. 그날 밤 케이트는 저에게 BTS의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를 보여줬어요. 솔직히 그들의 무대는 화려하고 멋있었어요.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좋았죠. 하지만 그냥 중국 전통 음악을 세련되게 편곡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케이트는 그 무대를 보며 무아지경에 빠져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더군요. 한국이 이렇게나 강렬한 인상을 줄 수 있는 나라인가? 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수업이 끝난 후 캠퍼스에서 우연히 학생들이 한 무리로 이동하는 모습을 봤어요. 무슨 행사라도 있는 건가 싶어 따라갔죠. 한 학생에게 어디 가는 거야? 라고 물어보니 그가 눈을 반짝이며 대답하더군요. 오늘 BTS 콘서트 보러 가. 너도 같이 갈래?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BTS가 뭐라고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설레어할까 싶었죠. 그래서 물었어요. 그 콘서트 꼭 가야 할 정도로 좋아? 그 학생은 웃으며 말했어요. 너도 가서 보면 알아. 이건 단순한 콘서트가 아니야. 그들의 에너지는 정말 대단해. 모든 관객이 함께 호흡하는 기분이랄까?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궁금해졌어요. 미국인들이 이렇게까지 빠져들게 하는 한국 아이돌이라니 과연 그 공연이 어떨지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흥미로워하는 공연을 통해 한국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도 궁금했고요. 하지만 내심 불편한 기분도 들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한국이 이렇게나 큰 주목을 받는 건 좀 불공평한데? 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캠퍼스에서 한국 문화가 더 자주 눈에 띄었어요.
드라마도 그렇고 K-팝 음악도 그렇고 사람들이 제각각 다양한 한국 문화를 즐기고 있더라고요. 수업 시간에도 한국 문화에 대한 주제가 자연스럽게 나오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상하게 저는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마치 제가 중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것 같았달까요? 왜 미국인들이 한국을 이렇게나 좋아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그 이유를 알려고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룸메이트 케이트는 계속해서 저에게 한국 문화에 대해 소개하려 했습니다. 린, 넌 한국 드라마 좋아하지 않아? 요즘 한창 유행인 드라마가 있어. 같이 보자. 라고 말하곤 했어요. 저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뭔가 지고 싶지 않은 마음에 결국 그 드라마를 보게 됐죠. 드라마 속 등장인물들이 펼치는 이야기는 신선하면서도 흥미로웠고 동시에 약간의 질투심이 피어오르더라고요. 중국도 이런 드라마 많아. 굳이 한국 드라마를 이렇게까지 좋아할 필요는 없지 않나? 라고 생각했지만 제 안에 묘한 호기심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 문화가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K-팝, 드라마, 한국 음식까지 미국에서 마치 하나의 거대한 현상처럼 퍼져나가는 걸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죠. 이건 분명 일시적인 유행일 거야. 곧 미국 사람들은 다시 중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아보겠지. 라고 스스로 위로하면서도 제 속에서는 묘한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한국 문화가 생각보다 깊숙이 퍼져 있다는 걸 알게 된 후 저는 자꾸만 고국이 떠오르곤 했어요. 아무래도 이곳에서도 고향의 맛을 느끼고 싶었죠. 그래서 어느 날 마음먹고 학교 주변에서 정통 중식을 찾으러 나섰어요. 미국에서도 아마 중식당은 많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항상 중식은 세계 최고의 음식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중국이 만든 요리는 어디서나 사랑받는다고 믿어왔는데 그건 제게 당연한 상식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런데 막상 주변을 둘러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정통 중식당 대신 여기저기 보이는 건 한식당이었어요. 코리안 BBQ, 한국 프라이드 치킨이라는 간판이 도처에 있었죠. 길가에는 떡볶이나 김밥 같은 음식들을 파는 작은 트럭들이 눈에 띄게 많았고요.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여긴 미국인데 왜 이렇게 한식이 많지? 이 사람들이 한식을 정말 좋아하는 걸까? 속으로 생각하면서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때 마침 제 룸메이트 케이트가 지나가다가 린, 떡볶이 먹어본 적 있어? 우리 같이 먹으러 가자. 라고 권하더군요. 저는 살짝 망설였지만 그래도 일단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시아 음식이 뭔지 확인하고 싶어서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마음 한편에는 떡볶이가 과연 얼마나 특별할까 하는 생각도 있었고요. 떡볶이를 파는 푸드 트럭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더군요. 케이트는 여기 떡볶이가 진짜 인기 많아. 라고 말했어요. 한참 기다려 떡볶이를 받아들었을 때 저는 그 모습에 다소 실망했어요. 고작 쌀떡에 빨간 양념이 묻어있는 음식이었거든요. 속으로 이게 뭐가 대단하다고 이리도 난리야라고 생각하며 조금 비웃었죠. 하지만 케이트가 열심히 한 입 먹어보라고 권해서 조금만 맛을 보기로 했어요. 한 입 물었을 때 매운 양념이 입안 가득 퍼졌고 의외로 묘한 맛이 있더군요. 은근히 중독성이 있달까. 단순한 음식 같으면서도 꽤 신경 쓴 조합이 느껴졌어요. 그런데도 자존심 때문에 절대 맛있다고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말했죠. 먹을 만하네. 하지만 중식만큼은 아닌 것 같아. 케이트는 저를 쳐다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굳이 제 의견에 반박하지는 않았어요. 그 후로도 미국 곳곳에서 한식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는 걸 계속 확인하게 되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외식을 하러 갈 때마다 한식당을 추천하는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 학교 카페테리아에서도 비빔밥과 김치가 메뉴에 있더군요. 미국 사람들은 한식을 건강하고 신선한 음식으로 여기고
그 맛을 즐기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걸 볼 때마다 저는 마음이 계속 복잡해졌어요. 마치 제가 여기서 소외당하는 느낌이 들었달까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 새로 생긴 한식당 서울스푼에 친구들이 가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사실 그동안 한국 음식에 대한 감정은 그리 좋지 않았어요. 자꾸 중국과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국 음식이 많은데 정작 중국 음식점은 잘 보이지 않네 하고 투덜거렸죠. 그러자 옆에 있던 미국 친구 레이첼이 제게 말하더군요. 린, 요즘 한식이 미국에서 엄청 인기야. 한식은 색다른 맛에 건강에도 좋고 맛있잖아.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어요. 미국 사람들이 한식을 좋아하게 된 이유가 이렇게 단순하다고요?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미국인들이 그렇게 좋아할 만큼 한식이 매력적일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한국 음식들이 어떻게 세계인들에게 더 인정받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고 자꾸만 이 상황이 저에게 억울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나 그날 따라간 서울스푼에서는 무언가 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메뉴에는 불고기 비빔밥,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 같은 요리들이 있었고 손님들 대부분이 한국 음식을 익숙하게 주문하고 있더라고요. 친구들은 저에게 불고기를 맛보라며 권했어요. 솔직히 이때 저는 중국 음식에 대한 자부심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별로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어요. 하지만 불고기를 한 입 먹었을 때 솔직히 맛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소한 맛에 양념의 조화가 괜찮더라고요. 그러나 절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큰둥하게 대답했죠. 그냥 그래. 중국식 소고기 볶음이 훨씬 풍미가 깊어. 친구들은 웃으며 그래도 한 번 더 먹어봐, 린. 생각보다 맛있을걸? 이라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제 마음은 조금 복잡했습니다. 한식을 얕보며 무조건 중국 음식이 더 우월하다고 믿어왔던 제게 그 맛은 의외로 낯설지 않았고 어떤 점에서는 신선하기까지 했거든요. 하지만 그걸 인정하는 순간 제 안의 자부심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마치 제가 한국 문화에 휘말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 후로도 한식은 저에게 계속해서 자극을 줬습니다. 대학교 카페테리아에서 한국 음식이 메뉴로 올라올 때마다, 학교 근처에서 한식당이 늘어날 때마다 저는 점점 더 자극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한식이 대단한 거지? 이건 정말 일시적인 유행일 뿐일 텐데라는 생각을 하며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미국에서 생활한 지 몇 달이 지나면서 전기차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캠퍼스 곳곳에서 듣게 되었어요. 마침 수업에서 미래 산업 주제로 전기차가 다루어지기 시작했고 교수님은 전기차와 배터리 기술이 앞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셨어요. 저는 이 주제가 나올 때마다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전기차 산업은 중국이 엄청난 투자를 쏟아붓고 있는 분야거든요. 우리나라의 전기차 생산 속도와 규모는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고 들어왔으니 미국에서도 당연히 그 위상을 알겠지 싶었죠. 그러다 어느 날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누가 이끌 것 같냐며 질문을 던졌어요. 저는 그 순간 자신 있게 손을 들고 대답했어요. 중국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요. 교수님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그 다음에 하신 말이 저를 당혹스럽게 했어요. 좋은 의견이네요, 린. 그런데 현재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가장 신뢰받고 있는 기술을 가진 나라는 한국이에요.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은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와 계약을 맺고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순간 멍해졌어요. 한국이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라고요? 저는 그동안 중국이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들어왔거든요. 교수님의 설명에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마음속에서는 거부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그렇게까지 앞서 있다고? 중국이 아닌데? 수업이 끝나자 친구들과 이 주제에 대해 더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미국 친구인 제이콥이 저를 보며 물었죠. 린, 한국의 배터리 기술이 이렇게 대단한 거 몰랐어? 전 자존심이 상해서 대충 둘러댔어요. 아, 뭐 들어는 봤어. 하지만 중국도 요즘 기술이 대단히 발전하고 있다고. 우리나라 배터리 생산량도 어마어마하고 많은 전기차에 사용되고 있거든. 제이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저를 바라보며 뭔가를 설명하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그거 알아? 한국 배터리는 단순히 생산량이 많은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매우 앞서 있어. 에너지 밀도, 안정성, 수명 모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LG나 삼성 배터리가 들어간 전기차는 미국 시장에서도 꽤 인정받고 있어. 제이콥의 말은 제 자부심을 자꾸 무너뜨리는 것 같았어요. 중국이 아니라 한국이 전기차 배터리 기술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며칠 후, 저는 한국인 친구인 유진과 이 문제를 직접 이야기해 보기로 했어요. 유진은 수업 시간에 열심히 발표도 잘하고 성격도 유연한 친구였어요. 전기차 배터리 이야기가 나왔을 때 유진에게 물어봤죠. 유진, 한국이 정말 배터리 기술이 그렇게 뛰어난 거 맞아? 유진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한국의 배터리 기술이 진짜 뛰어난 건 사실이야.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같은 기업들이 미국이나 유럽의 대형 자동차 회사들과 손잡고 있고 그 기술력도 대단해. 배터리 안정성 면에서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우수하다고 해. 솔직히 인정하기 싫었지만 저는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점점 더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유진, 중국도 전기차 산업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한국이 기술적으로 어떻게 앞서게 된 거야? 저는 물으면서도 답을 듣기 두려웠어요. 제 속엔 한국이 과연 중국보다 기술이 뛰어날 수 있나 하는 의구심이 가득했으니까요. 유진은 저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사실 한국은 오래전부터 배터리 연구에 큰 투자를 해왔어. 배터리 효율성, 수명, 안정성을 동시에 개선하는 데 주력했고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력도 많았지. 그래서 지금은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 분야에서 상당한 신뢰를 받고 있어. 중국도 생산 규모는 크지만 한국은 기술적으로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저는 자존심에 조금 상처를 받은 것 같았어요. 그래도 중국은 대규모 투자와 높은 생산량으로 금방 따라잡을 거야. 라고 반박했죠. 유진은 부드러운 미소로 대답했어요. 그럴 수 있지. 하지만 기술 개발은 시간이 걸려. 단순히 규모가 크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안전성과 신뢰를 갖춘 기술이 중요하니까. 유진과의 대화 이후에도 저는 자꾸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기술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어요. 정말로 한국이 이 분야에서 중국보다 앞서고 있을까? 한국이 어떻게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을까? 스스로도 부정하고 싶었지만 미국에서 본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된 뉴스에서도 LG와 삼성 같은 한국 기업이 자주 언급되고 있었어요. 사실 미국에 오기 전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기술적으로 얼마나 발전했는지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점점 한국의 실체를 알게 되면서 제 안의 자부심이 서서히 흔들리는 기분이었어요. 미국에서 겪었던 한국 문화와 기술력에 대한 충격 이후 방학을 맞아 한국에 가보기로 결심했어요. 솔직히 처음엔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아니라 자존심 때문이었어요. 한국이 정말 미국에서 인기 있을 만큼 대단한 나라일까? 직접 가서 확인해보자. 이런 생각이었죠.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한국의 단점을 찾아서 이래서 한국은 아직 중국을 따라올 수 없어라고 속으로 안도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첫 충격을 받았어요. 공항이 생각보다 너무나 깨끗하고 체계적이더라고요. 공항 곳곳에 전광판이 설치되어서 실시간 비행 정보는 물론이고 공항 내 편의시설 안내까지 한눈에 들어왔어요. 제가 익숙한 북경공항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죠. 더 놀라운 건 곳곳에 큼지막하게 걸려있는 스마트 렌터카 광고였어요.
QR코드 하나로 모바일에서 1분 만에 차량을 대여할 수 있다는 문구를 보며 설마라는 생각이 들었죠. 중국에서는 렌터카를 빌리려면 최소 며칠 전부터 예약하고 복잡한 서류와 보증금 절차를 거쳐야 하거든요. 한국이 정말로 이렇게 빠르다고 의심스러웠지만 일단 시도해보기로 했어요. QR코드를 찍자마자 스마트폰 화면에 여러 종류의 차량이 떴어요. 거기엔 일반 승용차부터 SUV, 스포츠카, 심지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까지 선택의 폭이 다양했죠. 마음에 드는 차량을 고르자마자 안내 메시지가 떴어요. 이용 약관에 동의하시면 대여가 완료됩니다. 저는 순식간에 렌터카 대여 절차가 끝난 것을 보고 어안이 벙벙했어요. 이게 진짜 말이 돼? 의심이 가득했지만 공항 밖에 나가자 제가 예약한 차량이 벌써 준비돼 있더군요. 그 차를 타고 서울 시내로 이동하면서 또 한 번 놀랐어요. 한국의 도로와 교통 시스템은 상상 이상이었거든요. 중국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자율주행과 GPS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들었지만 실제로 경험해본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너무나도 완성도가 높았어요. 차량 내부에는 AI 내비게이션이 장착돼 있었고 실시간으로 도로 상황을 분석해 최적 경로를 제시해 주더라고요. 마치 운전을 제가 아니라 차가 대신 해주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도로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전광판에서는 실시간 교통 상황, 혼잡 구간, 사고 정보 등을 빠르게 알려주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쯤 되니 자존심이 상했어요. 이게 어떻게 중국보다 앞설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인정할 건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의 도로 상태와 교통 인프라는 깔끔하고 체계적이었고 제가 북경이나 상해에서 봤던 혼잡하고 낙후된 교통 상황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서울 시내를 돌면서 또 한 번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거리 곳곳에서 깨끗하게 관리된 대중교통 시스템을 볼 수 있었죠. 버스와 지하철 모두 시간표대로 정확히 도착하고 심지어 지하철 내부에서는 무료 와이파이와 충전 포트까지 제공되고 있더군요. 이 정도 편리함이라면 미국이나 유럽도 부럽지 않겠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지하철 앱은 실시간으로 혼잡도까지 알려줘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어요. 솔직히 이런 시스템이 가능하다는 걸 한국에 와서 처음 알았어요. 저는 그저 놀라움을 느꼈고 중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신뢰와 편리함을 경험하고 있다는 기분이었죠. 한국에서의 며칠 동안 저는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과 인프라에 감탄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첨단 기술을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활용하고 있었어요. 한 번은 저녁에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주위 사람들이 전부 공원 벤치에서 QR코드를 찍어 야외 콘서트 정보를 조회하고 그 자리에서 예약까지 하고 있더군요. 이런 디지털 편리함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고 일상에 스며든 기술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놀라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속도로를 타고 외곽으로 나갔을 때 저는 그동안 한국에 대해 가졌던 편견을 송두리째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고속도로 상태는 완벽했고 그곳에서 자율주행 기능을 시험해봤는데 차량은 마치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조절하고 차선을 변경했어요. 고속도로에 설치된 전광판에서는 날씨와 교통 상황까지 실시간으로 제공해 주었고 휴게소 혼잡도도 안내해 주더군요. 반면 중국에서는 보도 제한과 검열이 심해서 자율주행 차량이 실제로 사용 가능한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이제야 저는 한국의 첨단 기술이 단순히 자랑거리가 아닌 실제 생활 속에서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동안 저는 한국을 무조건적으로 경시하며 중국이 항상 앞서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직접 와서 보니 한국은 기술과 인프라에서 중국보다 한 발 앞서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지금까지 제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 애써 무시해왔던 한국의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한국이 왜 미국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 기술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